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이 있죠? 누구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그렇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캠프에 초대받아서 가서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누구니? 그랬더니 엑소하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농담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그 진심을 발견했어요. 진심인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강감찬 장군이 중국 사람이라고 아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에 대해서 되게 등한시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역사는 역사로 끝날까요? 과거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또 현재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는 현재학이고 미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의 얘기처럼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 그분의 삶과 전투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끌어냈는데, 사실 한국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순신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분이 치른 전투 3개, 그분의 어록 3개, 이거를 아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책 첫머리에 이런 제목을 넣습니다. 왜 다시 이순신인가? 우리 인터뷰할 때 나온 것처럼 첫 번째가 바로 통합의 구심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너무 균열이 많고 마찰이 많고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에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장군은 나홀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부하장수들, 이름 없는 백성들, 또 노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최선을 이끌어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국난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통합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갑질을 경계했던 바로 진정한 갑이죠. 400년 전에 진짜 이분이 조선의 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했던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나죠? 1592. 1592. 1592 할 말이 있냐 이래서. 그렇게 외우셨나요? 예. 저는 1592, 1592 있다 큰일 난다, 1592 있다 당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1592에 일어나는데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딱 2달 전에 그분이 쓰신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를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드릴까요? 과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네. 1992년 2월 21일 맑음. 네. 공무를 본 뒤 주인이 자리를 베풀고 훈련용 화살을 쏘았다. 정조방정이 와서 만났다. 황수도가 와서 함께 취했다. 배수립도 나와서 같이 술잔을 나누며 즐기다가 밤이 깊어 헤어졌다. 사령 신음원이 시켜 빚어놓은 술을 전날 심부름했던 삼반하인 등에게 나누어 마시게 했다. 이 글을 보면 군 지휘관들과 술을 한잔하는 그러한 자리 내용이었죠. 근데 거기에 삼반하인이 등장합니다. 삼반하인이란 지방 관하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노비의 의미 아시죠? 사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산을 물려줄 때 그 증서에 노비의 이름까지 써서 주었던 그러한 걸 보면 노비들은 재산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그 노비들에게 빚어놓은 술을 따로 갖다가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이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렇듯 장군은요, 지위를 넘나들어서 또 권세를 넘나들어서 사람들을 존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원리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와 존중이 공존해야 합니다. 갑질을 하지 않고도 구성원들에게 최선을 이끌어낸 장군의 리더십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1년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하나 알려드리죠. 전라좌수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쪽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이 전라도와 경상도는 왜구들의 출몰이 많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경상 좌수영일까요? 우수영일까요? 퀴즈입니다. 이쪽이 우일까요? 지금 지도로 보면 여기가 우측이죠. 하지만 이때는 누구 중심일까요? 왕 중심입니다. 한양에서 왕이 내려다볼 때 여기가 왼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경상 좌수영입니다. 경상 좌수영의 대장은 경상 좌수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정삼품 전라 경상 좌수사죠. 지금으로 보면 약 소장, 중장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직급이겠죠. 여기가 경상 우수영, 여기가 바로 전라 좌수영인데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를 이순신 장군이 맡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이렇게 5명의 수사가, 정삼품 수사가 해군 사령관이죠. 해군 사령관이 다스리고 1년간 전투를 딱 했는데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3도를 묶어서 3도 수군 통제영이라는 해군 참모본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1대 해군 참모총장이 이순신 장군이 된 것이죠.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배는 몇 척, 군사는 몇 명, 무기는 얼마큼 있어야 된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다 이해하시죠? 편제라고 합니다. 이 편제가 있는데 갔더니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약속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장군도. 하지만 실망한 것을 오래가지 않았죠. 에이, 이래서 못해 먹겠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바로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병사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이런 탁월한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탓하지 않고 이겨내는 도전가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열세한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했던 정말 창의적인 혁신가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 대화하면서 아시죠?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보다 몇 배나 많았을까요? 가벼운 퀴즈입니다. 10배. 10배 정답입니다. 10배나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배나 많은 적을 만나서 이순신 장군이 싸웠는데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다고요? 23번을 싸워서 23번을 다 이겼대요. 회장님, 이거 믿어지세요? 10배나 많은 적을 만나서 싸웠는데 한 번 이겨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23번을 만나서 23번을 다 이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배와 진법이었어요. 짧게 얘기 드리면, 이전까지 모든 전 세계 해전은요, 배가 서로 1km 전방에서 의미 없는 총과 화살을 쏩니다. 뻥뻥뻥 퓨퓨퓨. 이거 맞고 쓰러지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결국은 배가 부대서 상대방 배로 넘어가서 적의 목을 베는 것. 이게 모든 해전이었어요. 모든 해전이 이랬는데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적이 1km 전방에 있을 때 우리의 배를 멈춰놓고 일자로 벌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무슨 진이요? 하객진. 학의 날개처럼 쭉 벌려놓고 조선이 자랑하는 함포, 배 함포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 화포만 가지고 적을 섬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 앞에 오기 전에 절단을 했던 것이죠.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이런 진법을 써서 23번을 다 이겼는데, 그럼 이런 진법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육전에서나 가끔 썼던 이 하객진을 처음 해전으로 도입한 분, 바로 우리의 배와 화포가 강점이라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이 하객진을 해전에 도입한, 다시 말하면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했기 때문에 일본의 적장이었던 많은 장수들이 존경했던 것이죠.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도고 헤야지로 제독은요,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내에서 나는
영국의 넬슨과도 비교할 만한 장수다. 하지만 조선의 이순신과는 비교하지 말아라. 그는 나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이순신 장군의 그 진법, 일자진을 응용해서 러시아를 섬멸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장군의 창의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 앞에 물러섬이 없는 원칙주의자였고요. 그리고 또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였던 행동하는 리더였으며 막강정보력으로 최선의 전략을 구사한 그런 치밀한 전략가죠. 혹시 기억하시는 전투 중에 가장 큰 전투가 뭘까요? 이순신 장군이 벌였던 전투 중에 가장 큰 전투가 한산대첩입니다. 명량은 가장 작은 전투였고요. 위태로운 전투였고요. 한산해전이 가장 큰 전투예요. 그 한산해전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정보였습니다. 정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승리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빼고 책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의 파직, 또 2번의 백의종군을 통해서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끝까지 조선 또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훌륭한 장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첫 번째는 붓을 놓고 칼을 들다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수사가 뭔가요? 뒤에 뭐가 붙죠?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죠. 장군이에요. 우리는요, 이순신 하면 장군으로만 생각합니다. 무인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요, 정통 문신 집안의 자손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이순신 장군의 증조부 이거라는 분은 성종 때 강관을 지낸 분이에요. 강관이란 왕실에서 세자들을 훈육하는 그러한 선생입니다. 세자들을 가르칠 정도로 학식과 인품이 탁월한 그런 할아버지 가문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학문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장군이 22살이 되던 해 깊이 있게 자기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뭘까? 깊이 있게 자신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붓이 아니라 칼을 선택하게 됩니다. 22살의 나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무인의 길로 걷는 그러한 용맹하고 슬기로운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오류를 하나 제가 잡고 싶은데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순신 장군의 책을 쓰셨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해필이면 이 책이 또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이거예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이런 얘기가 한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장군이 역적의 자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묘사화에 연루돼서 약간의 고초를 겪은 적은 있지만 역적의 자손이라면 무과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장군은 무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16세 때 아산으로 내려가신 건 맞는데 서울에 살다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려갔을까? 판단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1576년 장군이 무과에 급제했을 때 어머니 초계변 씨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증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초계변 씨 별금 문기인데 뭐 유산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평의 논과 밭 그리고 약간의 노비들을 물려줬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쫓겨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장군이 결혼한 이후에는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처가가 부자였는데요. 그 장인어른이 보성 군수를 지냈던 방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든지 도적들이 자꾸 그 집을 쳐들어가서 화살로 쫓아냈다는 기록을 발견한 걸 보면 아주 부유한 처가를 만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장군의 아내가 외동딸이라는 거예요. 아주 부러운 사실이죠. 이 재산이 셀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장군에게 다 물려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장군은 명문가에서 태어났고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는 학문을 숭배하지만 현명한 자는 학문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어때요? 문을 숭상하고 물을 천시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문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무인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본인의 본 모습,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400년 전에 얘기해서 현재 이제 우리들의 얘기로 넘어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뭔가? 조직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조직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조직 안에서 나의 역할, 내가 맡은 역할을 올바로 인지하는 것. 이게 바로 조직 내의 내 정체성입니다. 조직 내의 내 본 모습은 조직 안에서의 내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김 과장, 생각이 있는 거야? 김 대리, 생각 좀 해봐. 이런 얘기들 너무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얘기를 언제 쓰셨습니까? 최근은 뭐 별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오늘 듣고 오거나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언제 쓰셨나요, 이 얘기? 지난주에 썼습니까? 그래도 한참에 쓰신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이런 얘기를 쓰는 걸까요? 생각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 대기업에 근무할 적에 저희 팀장이 정 차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차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윤태 씨,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네? 당신 어깨 위에 있는 게 머리 맞아? 그러는 거예요. 어깨 위에 있는 게 머리냐고요? 이게 데코레이션입니까 이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근데 신입사원 시절이라 뭐 대꾸도 못했어요. 그때 대답을 하고 말았죠. 네? 네, 머리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얘기가 너무 기분 나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굴욕스럽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근데 그걸 머리라고 대답했던 그 생각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굴욕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이 생각의 본질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이 생각의 본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임무 또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퀴즈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업무와 임무, 임무와 업무는 뭐가 다른 겁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없이 그러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시면 거의 오답일 확률이 99%일 겁니다. 이거 편하게 얘기하시죠. 임무, 업무. 어떻게 다를까요? 임무는 타인이 부여하는 거고 임무는 타인이 부여하는 거고 업무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군요.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예요. 또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임무하고 업무는 뭐가 다를까요?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는 일상적인 거고 임무는 좀 더 스페셜한 거고. 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답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임무는 좀 더 스페셜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고 업무는 항상 루틴하게 늘 하는 거니까 좀 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착각, 최고의 오답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두 개만 더 듣겠습니다. 뒤쪽에서도 얘기해 주시죠. 임무, 업무 뭐가 다를까요? 한 대표님 한마디 하셔야 되겠네요. 네, 해주시죠. 책임이 따르고 책임감의 차이. 이게 또 많이 나오는 오답입니다. 임무는 책임감이 강해야 되고 업무는 책임감이 좀 더 하위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 과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책임의 어떤 중요성의 뭐 차이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저자 강연을 할 때 한 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정말 한 200명이 빵 터진 대답이 있었어요. 대답을 해주셨어요. 손을 들고. 임무는 머리로 하는 거고 업무는 몸뚱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빵 터진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임무와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임무와 업무는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무라는 본질, 임무라는 목적, 임무라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는 업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많은 업무를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업무고요. 이 업무들을 통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 과장, 임무가 뭔가? 그러면 업무를 줄줄줄줄 얘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성함이 우리 김미연님. 우리 김미연님이 토요일, 일요일 이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바를 하게 돼서 매니저를 만난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실 일을 드릴게요. 지금은 김장철이에요. 배추가 금값입니다. 한 포기에 10,000원이 납니다. 근데 이 배추를 5,000원으로 할인해서 3,000포기를 판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김미연님에게 업무가 부여됐죠? 우리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무슨 철? 김장철. 배추가 얼마인데? 10,000원인데 얼마로 할인해서? 5,000원으로 할인해서 몇 포기를? 3,000포기를 팔아라. 이게 우리 김미연님의 업무죠? 자, 그렇다면 김미연님의 임무는 뭘까요? 다 파는 거요? 3,000포기 파는 거요? 그게 업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임무를 물어보면 업무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죠. 본질이 뭐냐 이거죠. 미연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맞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먼저 본인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마트가 이렇게 비싼 김장철에 이 좋은 배추를 왜 싸게 파는 거지? 목적이 뭐지? 본질이 뭘까? Why?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니저한테 질문해도 되잖아요. 매니저님, 이렇게 비싼 배추를 왜 이렇게 싸게 팔아요? 이마트의 목적이 뭐예요? Why?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y? 왼쪽으로 돌리면서 Why? 자, 시작. 왼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시작. Why? 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업무를 받았을 때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든 그 대상에게 물어보든 물어봐야 합니다. 자,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Why?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Why?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본질이 뭐예요? 김미연님, 이 업무를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그게 임무잖아요. 왜 싸게 파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싸게 많은 양을 판다고요? 한 포기에 5,000원씩 미치고 있는데 박리담에 미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배추를 싸게 팔면서 그렇죠. 배추를 미끼 상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미끼 상품을 판매하면서 뭘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거. 그렇습니다.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고객을 끌어들이는 걸 두 자로 뭐라고 하죠? 호객은 삐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말고 좀 더 수준 높은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 두 자로. 모객. 그런 얘기도 괜찮네요. 또 유인. 저는 집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집객. 손님을 끌어들이는 목적.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미연 씨의 목적, 임무는 집객이에요. 그리고 그 집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싼 배추를 5,000원에 할인해서 싸게 판매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미연 씨도 임무는 몰랐던 거죠. 일반인들과 똑같이. 업무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업무만 알면, 업무는 뭐가 있죠? 업무에 항상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대로 하게 되는 거죠. 매뉴얼대로 하면 어때요?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창의성은 제로겠죠. 매뉴얼에 나온 것처럼 인사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객님.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근데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어머머머, 이렇게 좋은 배추를 이렇게 싸게 팔아요? 네,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몇 포기예요? 네, 3,000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다 살게요. 허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매니저한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미연 씨가. 매니저님, 저 5분 만에 다 팔았는데요? 뭐가 없는 거죠? 뇌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바로 임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본질을 모르고 일하기 때문에, 현상만 보고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임무를 알면 올바로 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모 S그룹의 그 비서진들을 만났어요. 비서진들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대부분 비서들이 이렇게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주 뭐 상냥한 똑똑한 여성 비서들인데, 그 중에 한 비서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 대리는 임무가 뭔가요? 그랬더니 아주 상냥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경영지원본부 사장님 비서인데요. 사장님 스케줄 관리해드리고 서류 같은 거 요약 정리해드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업무 아닌가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임무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임무요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또 똑똑한 친구가. 여러분, 누구나 업무를 갖고 있는데 업무가 업무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업무, 방문객 관리 왜 하는 거예요? Why? 그러면 업무의 본질이 있겠죠. 이 일을 왜 하는지.
사장님의 업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근무 환경 관리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 요약된 왜 해주는 거예요? Why? 상사의 시간을 절약하고 핵심 이슈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업무가 업무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Why 하면 본질이 나오는 거죠. 이 본질들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의 임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해주고 제가 다시 김대리에게 물었어요. 김대리, 임무가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네, 저는 경영지원본부 사장님 비서로서 사장님이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수를 쳐줬어요. 바로 비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행위를 할 뿐이지만 바로 이게 본질을 알고 일하는 매우 중요한 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본질이 뭔가, 임무가 뭔가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수준 높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뭘까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목표 이전에, 목표를 잡기 이전에 조금 더 수순을 한번 여기에 맞춰보는 거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목표가 있다면 제대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임무를 체계화하고 행동하더라.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지 않고 올바로 본질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준비하더라.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매뉴얼을 철저히 지킨 원칙주의자라고 인식하는데요. 그의 원칙은 어떤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조선을 살리고 또 군대를, 조선의 수군을 살리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임무가 됐던 것이죠.